또 이제 잭 더 리퍼보다 더 유명해지고 싶다 그러면서 주변인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앤서니 아크라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좀 영국에서는 좀 네임드예요. 굉장히 잘 알려진 사람이 이게 표현이 좀 거시기한데 그나마 제가 소개한 사람들 중에는 좀 알려진 사람인가 봐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양반도 1967년생인데 아버지가 광부였고 원남매였고 어머니는 자식들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어린 시절이 이렇게 막 좋진 않죠, 보통 이런 친구들이. 그래서 어릴 때 요양원에서 대부분 보냈고 공부도 더럽게 못했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이게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얘기를 듣고 자랐나 봐요. 계속 욕도 먹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삐뚤어진 성격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범죄에 손을 대게 됩니다. 경찰들한테 아예 찍혀 있었나 봐요. 그냥 그 늘 경범죄 일으키고 뭐 이렇게 소년원 생활도 계속하고 뭐 이렇게 했었고, 뭐 금고용도 받고 막 그랬는데, 이 아크라이트는 늘 이렇게 다니면서 잭 더 리퍼나 피터 사토클리프 같은 유명한 연쇄 살인범을 동경하고 언젠간 자기도 그렇게 유명한 살인범이 될 거라고 친구들한테 늘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게. 근데 나는 약간 왜 그 뭐 낙인 효과라 그러잖아요. 예. 나름대로 뭔가 개선할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 변화하려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발상밖에 할 수 없지 않았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환경 탓도 있는데 또 비슷한 환경에서 훌륭하게 자란 사람들도 그쵸, 너무 많기 그쵸, 때문에 그쵸. 뭐 결과적으로는 그 원인이 됐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 친구가 21살 때 이게 무슨 그 하치장 같은 데서 일을 했는데 이 게으르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어요. 그 해고를 당하면서 이게 좀 뭐 충격을 받으니까 다 풍격했지만 어쨌거나 해고를 당하고 할아버지를 찾아가요.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밭일하고 있는 이제 설마. 68세 할아버지를 공격합니다. 자기 친할아버지요? 예. 할아버지의 목을 찔러서 동맥을 절단해서 의식을 잃게 만들고 근처 오두막으로 끌고 가서 6.4kg 망치로 두개골을 부셔서 살해하고 시신을 두고 갑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축하고 있던 3,000파운드를 훔쳐가가지고 가지고 가다가 가정부 73세 엘자 크로나다이트를 또 살해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시신은 6일이나 방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그런데 서양인 치고 보기 드문 직모네요. 머리카락이 아주 빳빳하네요, 저 사람. 시신은 6일이나 방치됐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크라이트가 할아버지를 제일 먼저 찾아가서 죽인 이유가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근친상간으로 내가 태어난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참을 수 없다라고 해서 할아버지를 먼저 공격한 거고요. 나중에 뭐 사실이 아니고 아크라이트가 착각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막 그날 밤에 막 돌아다니면서 술집 같은 데 다니면서 자기가 살인했다고 또 자랑하고 뭐 그랬나 봐요. 이 미친 친구가. 그리고 이제 이상한 마스크 같은 거를 막 쓰고 저기 있는 저 교사였던 레이먼드 포드의 아파트에 침입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 또 엄청나게 심하게 칼로 찔러 죽이는데요. 찌른 횟수가 250번 이상이라고 합니다. 250번. 네. 와, 근데 칼을 250 찌르면 굉장히 보통 그 20회 이상 찌르면 완전 난자했다라고 하거든요. 250번 찌르기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힘듭니다. 아니 그냥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250번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칼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빼는 것도 힘이 많이 이 들어요. 원인이 잭 더 리퍼보다 유명해지고 싶다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잔인한 그렇죠. 걸로 내가 뭔가 승부를 하고 싶은 뭔가 그러면 그런 게 이게 있었던 막 게 찌르는 아닌가. 동안 그런 어떤 그런 의식을 하고 찌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거 말고는 솔직히 이게 사흘 후에 발견되는데요. 방 전체에 내장이 막 흩뿌러져 있고 그렇겠네. 이 내장들이 막 복도 바깥에까지 널려 있었다고요. 근데 이거를 3일 동안 발견을 못했다는 것도 신기한데, 그래서 이제 내장을 끄집어내는 수법이 이제 잭 더 리퍼의 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잭 더 리퍼의 알려진 수법과 정말 비슷하다라고 했고, 내장을 꺼내서 흩어놓는다. 예, 그리고 이제 아침에 경찰이 이제 포드가 또 다른 강도질을 저지르려고 해가지고 이제 아크라이트를 체포했는데 이제 그 포드를 죽이고 했던 건 전혀 모르고 그냥 다른 강도 짓을 막 저지르고 또 이상한 짓을 하니까 이제 신고받고 해가지고 나와서 붙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사를 한 3시간 하고 그냥 또 풀려나요 또. 그게 몰랐으니까 살인범 그건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풀려나서 그다음에 또 새벽에 다른 옆집 이웃 마커스 로우라는 저 방갈로에 침입했고 제 양반은 오토바이 사고 때문에 휠체어를 끌고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랑 또 미친 말다툼을 하다가 칼로 또 70번 이상 찔러서 살해합니다.
아마 250번은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많이 찌르네. 얘는. 그래서 70번 정도만 찔렀고 어차피 휠체어 타고 있으니까 도망도 못 가고 저 양반도 너무 안타깝게 이게 접혀 있어서 그런지 내장을 도려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순화해서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요? 뭐 어떻게 얘기해? 야, 근데 제가 지금까지 케이스만 속살을? 봐도 조금 이 살인마들이 좀 비겁하네. 왜요? 아니 할아버지 애들이나 여성이나 뭐, 할아버지 뭐 여성 저 남자들도 장애 있는 사람 저 레이먼드 포드도 뭐 이렇게 힘이 셀 것 같진 않아요. 드웨인 존슨 같은 애만 골라서 죽이는 살인마가 잘 없어요 보니까. 죽죠 드웨인 존슨한테. 그러니까 나는 거구 남자들만 죽이겠다 뭐 이런 살인마가 없네 그러니까 뭔가 보니까. 힘의 대결을 하려는 사람은 아니 없는 비겁한 거지. 놈들이네. 드웨인 맞아요. 존슨급만 찾아서 죽이겠다 이런 놈이 실제로 그 없네요 보니까. 프로파일링 하시는 분들도 되게 정신적으로 나약한 그러니까. 사람들이더라고요. 아, 저기 찌질한 놈들이네 저기 보니. 지보다 센 놈하고 붙어야지. 아 그래서 이게 원래 잭 더 리퍼처럼 또 내장을 도려내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접혀 있잖아요.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누워 있지 않고 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양반이 로우가 쓰던 목발을 배 속에 쑤셔놓고 아, 눈을 파내고 눈귀 입 안에다가 담배를 막 쑤셔 박았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나중에 로우가 담배 피고 다니는 게 너무 화가 나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네,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또 걸리죠. 그래서 막 거기서 막 헛소리하고 또 다른 사람도 죽였다 큰 소리 치고 하다가 이게 또 아까 말씀하신 되게 비겁한 게 뭐냐면 재판을 막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막 대변을 막 보고 그걸 벽에 묻히면서 막 난리를 칩니다. 심신미약 있는 것처럼. 심신미약처럼 보이려고. 그래서 이제 노팅엄셔 램프턴 병원에 가서 정신 검사를 받는데 병원에서 정신 이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어요. 나쁜. 그런데 이게 또 25년 이게 익숙하죠. 25년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해 내무장관이 판결이 가볍다 그러면서 종신형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가석방을 아예 못하고 평생 감옥에서 썩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영국의 그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소개가 됐나 봐요. 두 번이나 소개돼가지고 그나마 네임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쁜 놈들 많죠. 그리고 이제 차별과 증오의 살인인데 이분도 이상해 이 양반도 하는 짓이. 이 직장에서 이제 주로 흑인들을 쏴 죽이고 자살한 사람인데요. 근데 직장이라 그러면 동료인 거잖아요. 완전 모르는 같이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뭐 혐오가 있었겠지 흑인들에 대한. 예. 2003년 7월 8일 미국 미시시피주 웨이크필드에 있는 테크놀로지회사 알리시아에서 더글라스 윌리엄스가 직원 13명과 함께 윤리와 다양성이라는 필수 클래스에 참석했다. 이건 이제 이 윤리와 다양성이라는 필수 클래스가 뭐냐면 이렇게 직장에서 막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사회성도 안 좋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좀 이렇게 일종의 뭐 교화나 이런 것처럼 이제 교육을 받으래. 교육 명령을 해서 교육을 받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근데 여기에서 막 엄청 흥분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협박하고 이런 난리를 쳤는데요. 이러면서 가까이 있던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괜찮을 거야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밖으로 나갔대요. 그러면서 픽업 트럭에 가서 총을 꺼내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악을 써가면서 제일 먼저는 이제 야 이제 그러지 마라 가까운 사람이겠죠. 피츠 제럴드라는 45세 남성이 워워 하면서 달래려고 가까이했는데 얼굴에다 총을 쏴버립니다. 예, 그리고 주변에 있던 이제 그 경영진한테 불만을 제기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총을 쏘아 죽이고 예, 뭐 다치게 하고 또 여성도 쏘아 죽이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쏘고 다치게 하고 이렇게 부상을 입히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뭐 평소에 이렇게 인종차별적이고 협박적 발언들을 많이 했대요.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경영진들도 그렇게 해서 이제 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막 여러 사람 쏘아 죽이고 했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와서 제발 그만하라라고 하니까 그게 또 신기한데 여자친구가 말리니까 그 앞에서 자살을 해버려요. 자기가 총을 자기한테 쏴가지고. 약간 분노 조절 그럼 장애 좀 이상하죠, 약간 이게. 이런 게 있는 이게. 것 같은데. 여자친구가 말렸는데 자기를 쏴서 죽는다. 분을 못 이겨서 약간 부끄러웠나? 아무튼 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자기가 자살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0분밖에 안 걸렸대요. 와 그냥 뭐 하고 이제 팍 진짜 정신병이 이렇게 있다. 여자친구가 같이 일하는 분이었나 봐요. 음. 그래서 6명이 사망당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뭐 경영진이랑 마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6명이 죽었는데 그중에 5명은 일단 흑인이었어요. 조사할 때 동료 직원이자 흑인이었던 남성이 그 경영진한테 윌리엄스로부터 수많은 협박과 이제 그런 평소 인종차별적인 일을 당했다라고 이미 보고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약간 그런가 봐. 자기가 인종차별적인 이걸 했는데 경영진이 이런데 이제 그 가서 얘기하고 보고하니까 가만두지 않겠어.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한테 내가 조만간에 여기 와서 이제 수많은 니그로들을 조져버린 뒤에 자살할 생각이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고 그 KKK단의 특징이죠. 그 하얀 후드를 머리에 돌아다니기도 했고 뭐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나 봐요. 사람들을 많이 살해했고 이게 미국 뭐 나름 최악의 총격 사건으로 또 분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나가다 만나면 되게 평범한 아저씨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근데 눈을 보니까 눈. 저 눈은 지금 관심법이야. 또 관심법. 저희 도끼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도끼가 들었어요. 사진 한 장으로 또 바로 파악을 하시는군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레즈비언 가족을 살해한 트랜스젠더 다나 리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도 되게 희한해요. 되게 독특한 사람인데 원래 다나 리버스라는 이분은 제일 왼쪽이 다나 리버스입니까? 네. 네, 딱 보니까 눈이 하단에 요분도 다나 리버스인데 그렇죠. 저분은 다나 리버스가 데이비드 워필드죠. 다나 리버스가 제일 왼쪽에 있는 분입니다. 데이비드 워필드란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원래 자신이 여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남성이었던 거죠. 어릴 때 그런 것 때문에 수업 빼먹고 마약에 손도 대고 뭐 이랬는데 이제 해군에 입대해서 3년 동안 군 생활하고 전역했고요. 고등학교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남자인 채로요? 그렇죠. 뭐 보조금도 받고 학교에서 우수 교사로 이제 상도 받고 뭐 이랬는데 이 양반이 자꾸 나는 사실 여성이다라는 사실을 성정체성은 여성. 공개해달라고 학교에 요청을 계속 해요. 근데 이 당시 학교 입장에서는 좀 그래. 학교에서 아니 누가 봐도 남자인데 자기 여성이라고 해달라고 하면 그리고 여성으로서 인정해달라고 그러면 사실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남자가 막 여자 화장실 들어가고 그런 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좀 갈등이 있었는데 1999년도에 결국 급기야 리버스가 이제 여성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수술을 받아서 성전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오필드에서 다나 리버스로 이름을 바꾸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교사직에 바로 잘려요. 학교에서 이제 껄끄러운 이런 거를 남기고 싶지 않은 거죠. 자른 이유가 그냥 수술을 했다고 자른 게 아니라 학교에서 좀 다른 이유를 대겠죠. 개인적인 문제니까 트랜스젠더라는 거는 좀 비밀로 하고 그러나 수술했으니까 그냥 여성 다나 리버스라는 이름으로 그냥 선생님으로 일을 하라라고 했는데 이제 계속 자기가 나 여성이고 뭐 이런 얘기들 학생들한테 계속 하고 다녔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잘렸고 교사들 중에 또 반대도 하고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좋았는데 이 양반 집에서 막 총소리가 들리고 막 이래가지고 신고자가 막 신고한 그 집 문틈으로 피가 막 엄청 흘러나오고 이래가지고 경찰이 딱 도착하니까 집은 이미 불을 태워가지고 막 타고 있고 온몸이 피로 흠뻑 젖은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는 모습을 이제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쫓아가서 여성을 붙잡았더니 그 여성이 바로 저 여성 리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인 사람이 그러니까 레즈비언가 자기 가족을 죽였다는 건지 아니면 레즈비언이라는 자기 가족은 아니야. 아닌 가족이 아닌 다른 이유가 뭐였다고요? 왜 레즈비언이라고 가족을 왜 죽였대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어쨌거나 그 레즈비언 두 사람의 집으로 가서 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두 사람을 살해했고 이 양반 칼과 탄약 너클 아시죠? 이게 너클까지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진에 있는 저 여성 두 분과 흑인 저 가족을 살해한 저 흑인은 이제 토토 디엠브라는 남성이고 어쨌거나 입양된 아들인가? 저들의 아들이에요. 저 여성 두 분의 아들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 리버스가 자기는 트랜스젠더잖아요. 근데 레즈비언의 권리를 주는 것에 반대하는 그 캠페인 캠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성소수자끼리 또 탄압이 있네. 나는 트랜스젠더고 여성이라고 인정해달라고 하면서 레즈비언은 절대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런 좀 잘못된 왜곡된 그게 있긴 있어요. 그렇죠. 뭐 불행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에도 왜 오히려 숙명여대 그 여성 모임에서 트랜스젠더 여학생을 못 받겠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소수자 그룹끼리 그 안에서 갈등과 차별이 있어버리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최근에 우리 또 이제 퀴어 축제 때문에 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그랬었고 이게 어쨌거나 그 최근인데 뭐 2021년도니까 이 정신 상태도 문제가 있고 또 코로나 확진이 돼요. 또 이 리버스가 그러면서 재판 진행이 제대로 안 됐고 뭐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고 있고 이제 작년 10월로 변경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됐고 마지막으로 지금 어떻게 저걸 받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리버스도 자기가 미친년이다 이러면서 무죄다
나는 정신이 정상이 아니니까 무죄다라고. 나중에 이게 심심이약을 다 호소하네. 이게 무슨 트렌드도 아니고 다 패턴이에요, 이렇게. 패턴. 예. 그러니까 총기 난사로 가보겠습니다. 총기 난사보다 총기 난사 모방범이죠. 총기 난사 사건이 멋있어 보였는지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를 하다가 자살한 트리스탄 프리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되게 어려 보이는데요. 학생이죠, 학생. 예. 어... 부모님과 함께 네덜란드의 연립주택에 살고 있던 프리츠는 총격협회 회원이었대요. 총격협회. 그런 게 있어요? 총 쏘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음... 그래서 총 3자루를 소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데 망상형 통합실조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총을 3자루나 소지를 하게 해줘도 되나 모르겠어요. 네덜란드 법을 잘 모르겠지만 저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2006년도에 자살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정신병동에서 오래 지냈고 2008년 한 2년 후에 또 자살 시도도 했고 이렇게 정신 상태가 되게 애초에 불안정했던 것 같아요. 이 이상한 믿음 갖고 있었는데 생물을 죽이는 것으로 신을 벌할 수 있다. 이런 희한한 믿음을. 그러니까 신이 만들어준 생명을 내가 생명이니까. 죽임으로써 신을 괴롭히고 이제 내가 오히려 신을 벌하겠어. 뭐 이딴 소리를 했나 봐요. 나도 총기 난사 사건으로 1999년도에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총기 난사 사건인데 그 사건에 되게 매력을 가졌다고 해야 되나? 빠져들면서 자기도 같은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했나 봐요. 그래서 범행 날짜를 2011년 4월 9일로 잡는데 4월 9일인 이유가 그 콜럼바인 총기 난사 사건의 주범 에릭 해리스의 생일이 4월 9일이래요. 그래서 그날에 하겠다라고 하고 2011년 4월 9일 12시 8분에 방탄조끼를 입고 스미스 총으로 콜트, 매그넘 세 개장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쇼핑몰에서 범행을 저지르는데요. 12시 8분은 아까 말씀드린 에릭 해리스가 12시 8분에 자살을 했기 때문에 12시 8분이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또 또라이죠. 그러니까 그 콜롬비아 그 사건에 있는 그 시간대와 그런 것을 계속 생각한 거예요. 그 그래서 자기도 그 모방하기 위해서 그 의미 있는 그 시간이랑 날짜를 잡은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막 총을 엄청나게 쏩니다.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한 100발 이상 총알을 막 쏘는데요. 근데 생각보다는 이게 얼마나 난사를 했는지 생각보다는 피해자가 쏜 총알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데 그리고 막 쏘고 나서는 그냥 또 자살을 해버려요. 지금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게. 그런데 이제 희생자가 총 6명, 부상자는 17명, 사망 6명, 부상자 17명. 꽤 많이 다쳤죠. 그리고 쇼핑몰 내부도 봉쇄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추도식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다고 하고요. 이 네덜란드는 이 사건 이후로 그 총기 소지법에 대한 법률을 엄격하게 좀 다시 개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좀 다행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까지. 예, 또 총기 난사 또 파티장 가서 총기 난사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게 왜 학생들한테 총을 이렇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펜실베니아주 에든버러 파커 중학교 근처에서 닉스 플레이스라는 레스토랑에 저 친구가 갔고요. 파티에 댄스 타임이 진행되고 있을 때 아버지의 25경 총을 이제 이거 들고 갑니다. 들고 가서 9시 40분 이게 하여튼 교사 존 질레트라는 48세 남성 교사가 그 서 있지 말고 빨리 들어가라고 하니까 얘가 총을 꺼내서 그 교사를 쏴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닉스 플레이스 들어가서 춤추고 있는 교사 학생 2명을 또 쏴서 범죄를 일으킵니다. 총을 들고 막 교차 상태에 있고 뭐 이러다가 좀 심약한 친구인가 봐요. 들고 있다 결국은 총 바닥에 내려놓고 항복을 해요. 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신병이 있다. 그리고 처음부터 세상 사람들은 이미 모두 사실은 죽어 있고 전부 다 좀비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좀비들을 처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는 자기가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다. 무슨 말인지도 들어보던 예. 이게 많이 듣던 얘기. 그게 외계인이다라고 얘기했던 좋은 쪽으로 승화해야 되는데 그거를 프랑스 미인과 결혼한. 그러니까. 그러네요. 좋은 쪽으로 승화해야 되는데 쟤는 저거를 나쁜 쪽으로 해버렸네. 아기 때 지구에 끌려왔다가 뭐 주장했고요. 학교에서 자기를 뭐라고 하죠? 신사탄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것도 계획적인 범죄였고 그리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며칠 전부터 이렇게 자기가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범행 계획을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녔대요. 얘기를 하러 다니고 그 총도 직접 보여주면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를 거라고 했는데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성적도 그냥 저장했고 친구도 뭐 그냥 저장 이렇게 평범하게 있었고 아마도
제가 뭘 하겠어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좀 말릴 수 있었는데 말리지 못한 게 좀 그렇게 해서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고 이게 뭐 사실은 한 명 죽고 이제 3명이 다친 정도였는데 그래서 이 그 필라델피아 출신의 밴드가 있나 봐요. One Dead, Three Wounded라는 밴드. One Dead, Three Wounded. 아 저거를 따온 거. 이런 밴드가 지금 활동을 하고 그래서 있다고. 또라이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요. 사이비 종교 관련도 있네요. 사이비 종교 집단의 2인자. 사라 알드레테라는 여성인데요. 이자인데 이 양반이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 교주 아돌프 데헤수스 콘스탄조라는 게 사이비 종교 이제 교주인데 이 양반 좀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그런가? 하여튼 뭐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여러 명을 살해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걸려서 이제 현장에 가봤더니 이게 막 그 이상한 종교 그 행동을 했던 뭐 뼈라든가 거북이 껍질, 수탉 머리, 발톱, 염소 머리 뭐 이런 것들 막 이상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예. 진짜 사이비 같다. 그 누굴 죽인 거야? 사라 알드레테가 네. 살인마인 거죠. 야, 근데 제가 이 살인마들 얘기 들어보니까 자꾸 그 영화 조커가 저는 계속 생각나거든요. 조커 왜? 영화 조커. 예. 히스레저 조커 말고. 아니 그래 그거 그 다음에 말고. 나왔던 최근에 조커. 제일 최근에 나왔던 영화 아. 조커 있잖아요. 히스레저 말고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좀 그 영화에 좋은 점수를 안 줬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영화가 저는 좀 비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진정성이 없다 영화에. 그러니까 그 영화가 되게 미학적으로도 잘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나는 보면서 계속 저게 뭘 말하고 싶은 건지를 이게 계속 생각했어요. 호아킨 피닉스. 호아킨 피닉스 음. 연기했던. 왜냐하면 그래서 이런 불우한 환경에 있으면 누구나 다 조커가 될 거야 라는 그 사회를 비판하는 건지 아니면 조커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건지 아니면 조커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싶은 건지 영화가 되게 모호하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거를 비겁하다는 표현을 쓰냐면 그 영화는 텍스트상으로는 그런 논쟁을 좀 비켜가는 듯해요. 왜냐하면 중립적인 텍스트니까. 그래서 조커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범죄의 잔혹성을 그냥 보여주는 텍스트니까. 근데 영화의 표현상 굉장히 감정적인 표현을 쓰거든요. 관객으로 하여금 조커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하는 카메라 워크를 쓰고 그렇죠. 조커를 동정하게 만드는 사운드, 카메라 무빙을 다 써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 앵글을 잡을 때도 내용상은 그렇지 않지만 앵글을 잡을 때도 인물에게 동조하게 만드는 앵글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앵글들이 있는데 기법상으로 다 조커에게 정서적 동조를 강요하는 앵글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봤을 때 야, 저 조커 안 됐다라는 거를 관객이 자기도 모르게 느끼게 만드는 기법으로 써놓고 저희는 객관적으로 악인을 옹호한 건 아닙니다. 이런 텍스트를 쓴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호아킨 피닉스의 명연기로서 이제 이렇게 승화를 시켰다 이런 건데 저는 그 영화 되게 그런 면에서 안 좋아했거든요. 불편하죠. 불편해요. 그게 단순히 윤리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저는 영화적 기법으로서 좀 비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총기 살해 사건 이런 걸 다룬 영화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왜 그런 사건을 저질렀나 이런 시각을 다룬 영화들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영화들조차도 그 가해자와 카메라가 거리두기를 한다고요. 만약에 청취자의 판단이 필요하면 이런 상황이니 당신이 가해자 입장이면 어떠냐 판단해보라 뭐 이런 기법도 쓰는데 조커는 정확하게 카메라가 이미 조커폰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텍스트 중립적이다고 말하고 카메라가 이미 관객을 감정적으로 설득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제 봤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조커 얘기를 왜 하냐면 저런 걸 볼 때도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잖아요. 불우한 환경, 폭력적인 가정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범죄자를 저렇게 우리가 옹호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정말 다른 문제다. 이런 얘기를 그냥 제가 좀 덧붙이고 싶어서 형사님 말씀도 맞는 소리고 우리가 오히려 과거에 그렇게 너무 많은 해석을 했기 때문에 홍 박사님 같은 비판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근데 또 반대로 이걸 해결하려고 보면 이게 그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이제 근본적으로 사회적으로 힘을 해야 될 거는 개인의 어떤 그 충동심이나 개인의 어떤 인성을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조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조처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사회적 환경 개선. 그거는 뭐 전 100% 동의합니다. 이 사실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해자의 서사를 만들어주면 안 되지만 예방면에 있어서는 그런 면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건 맞다. 그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이 수많은 사례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 살인마보다는 살해 당한 피해자들을 봤을 때 어떤 피해자들을 봐도
이 피해자는 살인 당할 만한 원인을 제공했구나 하는 피해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좀 과한 농담을 했다고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아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빨리 들어가라고 했다고 네, 총에 기분 맞고 나쁘겠다고 죽이고 막. 진짜 그래도 친분이 있고 아끼는 마음에 총 들고 오니까 참아라 했다가 얼굴에 총 맞는다는 그 이게 정말 이런 것들을 좀 보니까 이제 다행히 이제 외국 사례만 얘기하니까 조금 거리두기가 조금 되는데 그 말은 맞는 것 같네요. 근데 저놈들이 또라이고 나쁜 놈들이다 이래가지고는 해결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놈들이 또라이고 나쁜 놈인 건 맞다. 같은 환경이라고 해서 저거를 이해해 줄 수는 없지만 근데 해결을 하려면 환경 개선은 가장 먼저다. 이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진짜 그렇다고 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갑자기 나한테 칼로 찌를 거야라고 걱정하면서 벌벌 떨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없는데 누구라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죠. 이게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신경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참 네. 무서운 밤이네요. 네. 우리 사주가 아니죠. 이제 정건우 작가님 편까지 포함하면 총 6주에 걸친 남양 특집이 이제 이 살인마들의 이야기로 궁금해요. 듣는 분들은 과연 네. 어떤 부분에서 가장 무서움을 느끼셨을지 궁금하고요. 댓글로 많이 반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저는 진짜 남양 특집을 사실은 재밌는 우스운 걸 준비해야 맞는데 마음이 무겁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한번 좀 의미 생각해 볼 있고, 만한 네. 컨텐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